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재정학이 굉장히 쉽게 나와서 저는 기분이 좋아요. 다른 과목이 좀 더 어렵게 나왔고 이제 들리는 말로는 시험 보기 전에 올해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쉽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에는요? 그래서 내년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3년 동안 재정학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갑자기 올해 예전 난이도로 돌아갔어요. 그 출제 경향이. 그래서 너무 어렵게 가지는 않을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해봤고, 그러나 최근 올라간 올해 빼고 3년 정도의 난이도에 맞춰서 저희가 공부를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원래는 이제 경제학의 하나의 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많은 이제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언론 입장에서 보자면 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 이 안에 다 세부적으로 또 파생이 돼서 강론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 이렇게 세 개의 범위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재정학은 미시적 베이스가 80%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거시 국제를 합쳐서 약 20%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학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70에서 80% 이상 차지하는 이론적 베이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개 커리큘럼을 짤 때 이 재정학을 위한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저는 타이틀을 길라잡이 재정학 미시경제학이라고 교재의 타이틀을 붙였는데 이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경제학을 학부부터 쭉 전공을 했지만 1, 2학년 때 보통 언론을 배우고요. 1학년 때, 2학년 때 미시 거시를 배워요. 한 학기씩. 그리고 3학년 과목에 뭐가 있냐면 재정학이 주로 분포가 돼 있어요. 얘는 필수 과목은 아니고 선택 과목인데 재정학을 개설하는 교수님이 실라버스에 뭐라고 쓰시냐면 미시경제학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은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만큼 이 이론이 습득되지 않으면 얘는 따라갈 수 없다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인 거죠. 그럼 네가 모르는 건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재정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미시경제학이라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무사 시험의 커리큘럼을 짤 때 이 재정학을 위해서 미시경제학을 기본적으로 깔아줘요.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풀이 과정으로 이 아이를 강의가 진행이 되고 이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들으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경제학은 전공자도 어려워하고 아예 비전공자면요 전공자가 어려워하니까 더 어려워하겠죠. 그래서 일단 풀이 재정학인 요거 미시경제학을 들으면요 내가 세무사를 계속해야 하느냐 1차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거를 넘어서시면 재정학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재정학이 미시경제학보다 더 쉬워요. 얘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는 경제학적 지식이 전부 다 깔려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습득하고 나면 재정학은 그걸 응용하는 거라 쉬워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얘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특히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이제 마음가짐을 조금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비전공자에서 재정학이 굉장히 어렵다 하신 분들도 다 합격을 해서 저 옆반에 있습니다. 지금 2차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느냐 공부 방법이 있어요. 처음 듣는 거니까 다 어렵습니다. 어떤 과목이 있는지 다 어려우실 텐데 얘가 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가 많고 모든 걸 그래프로 습득을 해요. 두 번째는 기호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학적인 도구를 약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세 개 아닙니까? 기호, 수학적인 도구, 그래프. 제일 싫어하는 게 여기가 콜라보레이션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복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예습을 하셔야겠죠.
우리가 조카나 자녀분이 있으시면 항상 뭐 하라고 하나요? 예습했어? 또는 복습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습을 하셔야 되는데 재정학이나 이 미시경제학은 예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습은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예습까지 하면 좋은데 할 시간도 없고 예습을 하려고 보면요. 잠부터 와요. 그러면 차라리 자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시고요. 저한테 복습을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르는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복습을 반복해서 하시는 게 습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수험에 적합하게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그건 학교에서 하는 거고 수험에 적합한 어떤 내용들만 여러분이 습득하도록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복습을 해주시고요. 복습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을 이해하는 방법은 정독을 하는 거죠. 내가 읽어봤을 때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암기는 안 하셔더라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정독하는 내용이 되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 시간에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전공자인 옆에 지인분들에게 물어봐요. 근데 그분도 몰라요. 다 잊어버렸거나 또는 어설프게 알고 있는데 그거 물어봐서 내가 지식을 습득하면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두 번째, 각 장마다 제가 문제를 실어놨어요. 이 문제는 이제 출처는 밝히지 않고 실제로 미시 경제학이 이제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문제를 실어놨냐면 문제를 풀어보시면 내가 지식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있는지가 확인학습이 돼요. 그래서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답을 못 맞추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런 문제화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제대로 지식을 습득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지 이걸 맞춰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기를 권합니다. 권하고요. 책의 일단 구성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21페이지를 보시면 각 장마다 요약 서머리를 해놨습니다. 이 요약 서머리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제가 요약으로 다시 한번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다 공부하신 다음에 얘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이런 내용들이 메인이었구나 라는 거 아시게 될 거고 한 장을 더 넘기시면 확인학습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냥 읽어보세요. 답을 안 맞춰도 되니까 읽고 답을 체크하시고 아 이렇게 문제화되는 내용을 내가 지식을 습득했구나 라고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각 장마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용을 습득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미시 경제학이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이론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토대를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을 짓는 작업을 하는 게 재정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것들은 재정학에서 이 지식을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용어를 익히는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미시 경제학에서 배웠던 어떤 용어 기억나시죠?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재정학의 설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얘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얘가 중요하냐? 나중에 재정학을 공부하는데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문제가 잘 안 풀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유는 하나예요. 미시 경제학이 베이스에 안 깔리고 지식을 제대로 습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토대가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집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얘를 고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학에서 미시 경제학을 안 하고 공부하면 많이 나와봤자 50점 나와요. 얘를 하고 하면 고득점 90점까지 가능합니다. 반드시가 필수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에 떨어지고 다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 결국 이게 문제였군요. 재정학에 고득점을 못하게 이걸 나중에 깨우쳐요. 그럼 기회비용이 너무 크죠. 나중에 깨우치면 아 기회비용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미리 그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공고해서 드리는 거고 말씀드리는 거고 꼭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책을 공부하는데 이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이 내용의 요약 정리를 프린트 다운로드해서 여러분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그 요약 정리본을 갖고 다니시면서 쭉 보시면서 반복을 하시라고. 사실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가지고 다니긴 힘들어요. 근데 그 프린트는 가지고 다니기 편하실 거예요.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50페이지? 40페이지인가? 두껍지 않아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다운로드 하셔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자꾸 반복을 하셔서 노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강의를 들었어요. 1회를 했습니다. 강의를. 모르겠대요. 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럼 2회를 들으시면 돼요. 이 강의를 들으면 복습 동영상을 주지 않나요? 예, 들으세요. 2회를 들었는데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몇 회 들어야 될까요? 3회. 근데 여러분이 정말 다행인 게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년 시험은 대략 언제 예상입니까? 올해랑 비슷하겠죠. 원래는 4월 말에 보는데 올해가 좀 한 주 늦어져서 올 초에 봤으니까 4월 말에 본다면 통상 여러분 1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지금 시작하면 빠른 거예요. 늦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굉장히 빠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미시경제학에 내가 좀 올인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6월까지는 계속해서 이 미시경제학을 반복해 주세요. 재정학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재정학에 올인하면서 복습은 뭘로 할까요? 프린트로.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재정학 공부할 때 들었는데 잊어버렸다 하면은 그 프린트를 통해서 계속 확인 학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재정학을 납득하고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인회계사 시험 있죠. 공인회계사 시험은 세무사랑 똑같은데 한 과목만 다릅니다. 1차가 뭐가 다르죠? 우리는 재정학이 들어가는 반면 세무사는 재정학이고 공인회계사는 경제학이 들어가요. 경제학은 요거 전체 범위를 다 아우릅니다. 그래서 되게 분량이 많아요. 더 어려워요. 회계사 경제학은 세무사 재정학보다 난이도 자체가 한 등급 정도 이렇게 높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1차를 2월 해봐요. 그럼 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죠? 동생 시험을 한번 보고 싶어요. 세무사 아닙니까? 세무사를 한번 봐볼까? 그러면 얘 빼고 재정학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인데 우리가 시험이 4월이니까 약 2달 정도 남아요. 기간이. 그래서 재정학은 시간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보러 오는 이런 수험생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겹치는 파트가 있거든요. 미시나 거시가 겹쳐서 재정학과 연결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런 파트에서 점수를 거의 다 획득하면 기본적으로 50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시 경제학만 알아도 50점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이 재정학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시 경제학 베이스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 과목만 하면 되니까 2달을 투자한 학생들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투자해서 80점까지 끌어올려요. 애들 합격하죠. 얘네들이 이제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시 돌아가요. 회계사로. 정말 우리의 합격률만 이제 높여주고 자기는 다시 이제 자신감 얻는 거죠. 뭐라도 하나 합격을 하면 어떤 사람이 다시 여기 가서 공부해야겠다 자신감 얻고 돌아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머무르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건 아니고 그만큼 미시 경제학의 베이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차 개관을 조금 이따 해드릴 거고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경제학의 기본 원리라고 해서 기초 개념들이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이 1장은 우리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학의 강론이라는 재정학을 배우는데 도대체 경제학이 뭔가 한 번쯤은 들어두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베이스 속에서 재정학이 발전했습니다 라고 제가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필요한 용어예요. 그 첫 번째 희소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희소성의 법칙은 중요 표시 좀 해주세요. 미시 경제학에서 제가 중요 표시하는 거는 늘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시험용은 아니에요. 시험용은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자, 희소성의 법칙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등장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희소성의 법칙은 어떤 물리적 자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 돈, 넓은 의미의 자원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컨대 우리가 제가 돈이 여러분 1,000원이 있어요. 사례는 굉장히 단순하게 갑니다. 1,000원이 있는데 갈증이 납니다. 매우 목이 말라. 그러면 편의점으로 달려가겠죠. 1,000원을 들고. 냉장고 앞에 섰어요. 냉장고를 나도 모르게 스캔을 하면서 어떤 음료수를 마시면 이 갈증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순간 머릿속에서 어때요 여러분? 회전이 일어나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겁니다. 일단 냉장고에서 뭘 꺼내고 싶으세요? 어떤 음료수를 드시고 싶으세요? 사이다요? 갈증 날 때 사이다 마셔도 됩니까? 사이다를 마시면 500의 만족감을 느껴진다라고 해볼게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겠죠. 저는 생수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600원에 600원이라 하지 말고요. 600의 만족이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세 번째, 우리 오빠는 어떤 음료수를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만 골라주세요. 에? 게토레이. 게토레이요? 게토레이는 이온 음료 아닙니까? 이온 음료. 얘를 선택하면 700의 만족감이 있다 해볼게요. 이런 선택지가 어때요 여러분? 많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 돈이 1,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3개 다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야. 다 먹고 싶지만 선택은 불가능한 상황이 희소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갑부 중에 한 명인 이재용 씨는 희소성의 법칙에 지배될까요? 안 될까요? 돈이 부족할까요? 상대적 부족 현상을 말해요. 절대적인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용 씨한테도 여러분 돈이라는 건 많겠지만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실제로 원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부족한 현상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저는 돈을 사례로 들었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우리가 1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는 시험 공부할 시간이 어떤가요? 충분해요. 근데 시험이 내일이에요. 그럼 시간은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희소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1,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셋 다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나요?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시험이 내일이면 어떤 과목을 내가 남은 시간에 공부해야지 평균 평점을 높여서 합격할 것인가 선택해야 될 거고, 돈도 1,000원밖에 없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떤 음료수를 선택할 때 만족감이 가장 커지는가 선택의 상황에 다 직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냐면 합리적으로 선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효율성을 만족하도록 효율성 있게 선택을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효율성 있는 선택이라는 건 뭔가요? 라고 했더니 최소 비용으로 뭐가 만족되도록 최대 효과.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아이디어입니다. 경제학이 추구하는 첫 번째 아이디어가 이 효율성이라는 용어예요. 자, 그러면 이런 효율성을 만족하도록 선택을 하는데 어떤 것들을 고려하거나 고려하지 않으면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요. 첫 번째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있고, 또 하나는 매몰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기회비용은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 중요 표시 하나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은 고려를 할 때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요.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학자들이 조언을 해요. 자, 그러면 기회비용이 뭔지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11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자,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는 다른 선택 대안 중에 가치가 가장 큰 것을 선택한 것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회비용이란 용어는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니까 시험용이 아니라 들어두셔야 돼요. 앞으로도 이 용어는 재정학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기회비용. 여기 보세요. 우리는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선택의 성에 직면해요. 돈이 나는 1,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하면 합리적이냐?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기회비용이 뭐냐? 첫 번째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나는 뭘 할까요? 선택을 하나 하겠죠. 그러면 이 선택한 것의 가치가 바람직한가를 평가해보는 잣대가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면 기회비용의 개념은 내가 선택한 걸 빼고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아이를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다시 할게요. 기회비용은 하나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걔를 빼고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아이를 선택한 것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예컨대 제가 생수를 선택했어요. 자, 생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셔야 돼요? 1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렇죠. 3번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생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 중에 어떤 거? 가장 가치가 큰 거. 개념은 잡으셨죠? 자, 그러면 개념은 잡았고 두 번째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선택하면 왜 합리적인가를 판단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나는 생수를 선택했는데 기회비용은 얘예요. 그럼 이 둘을 어떻게 여러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선택한 것과 포기한 걸 비교해 보는 거죠. 근데 선택한 것보다 포기한 게 만족감이 어때요? 더 크죠. 그러면 나는 합리적 선택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게 무엇이 가지는 개념이다? 기회비용이 가지는 개념이에요.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수를 선택했지만 포기한 것은 이온 음료가 주는 만족감이에요. 근데 이온 음료를 선택했다면 만족이 얼마인가요? 700. 잘못된 선택이에요. 얘를 선택했어야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기회비용이 낮게 되도록 선택해야 돼요? 높게 되도록 선택해야 돼요? 낮게 되도록. 내가 선택한 가치가 더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포기한 가치가 어때요? 선택한 것보다 낮아야 돼요. 포기한 게 이름이 뭐라고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도록 선택해야 된다? 낮게. 굉장히 많이 쓰는 현실에서 용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친구분들과 지인분들한테 이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강의를 듣고 저녁에 뭐 할까요? 복습 하셔야죠. 네. 뭐 상중이 오빠 만날 겁니까? 그것이 알고 싶니? 막 이런 데 넘어가실 거예요? 복습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야, 토요일인데 저녁에 골뱅이에 맥주 한잔 하자. 날도 더운데. 그러면 친구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너를 만나는 것의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친구를 만나서 내가 술을 마시면 복습을 못하는,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술 마실 때 즐거움과 복습을 했을 때 다음 시간에 내가 강의에 들어왔을 때 만족감 어떤 게 더 당연히 클까요? 술입니까? 곤란한데? 복습을 안 하면 다음 주에 강의에 들어와서 힘들 거니까 복습을 했을 때 내가 이 시험을 위한 만족감이 더 크다면 친구를 만나는 거는 자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를 만나면 포기한 것의 가치가 어때요?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친구를 만나는 의사결정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저도 친구랑 얼마 전에 포천 아트밸리 거기 놀러 갔었거든요.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기분이 좋다기보다 너무 더워서 오히려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 했을까요? 와,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들 늘 합니다. 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반드시 뭔가 포기한 일이 생겨요. 내가 놀러를 갔다면 집에 있을 때 편안함을 내가 포기한 것의 가치로 친다면 그게 내가 기회비용이 되는 거고 뭐가 더 기분 좋냐 판단해 본다면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 선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상황은 다 여러분 선택의 상황이고요. 현실에서는 반드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나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손흥민이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축구 선수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축구 선수죠. 그러면은 손흥민이가 여러분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메달 땄지 않나요? 우리 금메달 땄죠. 그게 아시안 게임 아닙니까? 군대 면제됐잖아요. 관심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 친구가 한국 팀에 남을 수도 있고 외국 팀으로 이적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능하다면?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국내 프로야구 K리그에 있지 않고 왜 토트넘으로 갔을까요? 그냥 무식하게 얘기해 볼게요. 한국 K리그에 있지 않고 토트넘으로 간 이유는 하나죠. 어디가 돈을 많이 주니까? 그렇죠. 거기 유럽 리그가 돈을 많이 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초등학교적인 표현이죠. 없어 보이죠? 그러면 이제 예쁘게 한번 고급스럽게 해볼까요? 손흥민이 K리그에 있지 않는 이유, K리그를 선택했을 때 뭐가 크다?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죠. K리그를 선택하면 유럽 리그에 진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봉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연봉이 어때요? 매우 높잖아요. 그죠? K리그는 그거 못 채워줄걸요. 아무리 높게 줘도.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 남는 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거죠.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도록 선택한다? 낮게.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요. 니은에 있습니다. 개념 니은에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고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기회비용이 작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라는 표현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그라미 2번의 사례 보시면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이 있어요. 이거는 대학생들한테 주로 제가 사용하는 사례고요. 여러분은 세무사 시험 도전에 따른 기회비용 이런 걸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포기한 게 뭔가 주말에 즐겁게 내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걸 다 포기했잖아요. 그럼 화폐액으로 환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세무사 시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은 합격만이 보상받을 길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 됐습니다. 매몰 비용은 내려가 볼게요. 이미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매몰됐다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되고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에요. 이런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경제학에선 얘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비용이니까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표현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기회비용만 아시면 돼요. 넘겨보시고요.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큰 3번에 나와 있죠. 별표 2개를 해주시고요. 이 녀석은 재정학 수업을 우리가 들어가면 바로 2장에서 재정학에 기초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아이가 이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를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해도 못하고 이해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해는 하진 않고 그때 나왔을 때 설명을 드리고요. 이 책을 배운 다음에 여기를 다시 와서 보시면 굉장히 이해 습득 능력이 빨라지실 거예요. 그때 보는 걸로 하고 얘는 넘어갑니다. 근데 모든 경제학 기초 책들이 얘를 앞에 써놔요. 이해도 안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긴 한데 우린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경제학의 개념하고 나와 있는데 한 번만 읽어보고 다시는 읽지 않습니다. 시험용이 아니니까. 경제학이란 희소한 자원으로 인하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고요. 2번 내려갈게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경제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과 관련된 인간의 일련의 행위를 경제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경제행위를 하는 주체를 동그라미 3번 경제주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 표로 가겠습니다. 자, 경제행위를 하는 주체는 크게 미시경제학, 경제학은 네 주체로 분류를 합니다. 17페이지고요. 가계라는 경제 주체가 있고 경제활동은 소비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뭘 추구하는 게 목표냐? 효용 극대화가 목표입니다. 이 파트를 우리가 곧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효용은 동그라미 쳐서 끌어내서 써주세요. 어떤 재화 소비로부터 느끼는 세 글자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감을 효용이라 그래요. 효용이라는 표현은 만족감이라는 표현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더운 여름에 수박을 먹으면 만족감이 높아지죠. 그 만족감을 뭐라고 한다고요? 효용이 높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커피 맛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효용이 높은데 이렇게 해주세요. 자꾸 용어를 사용을 하셔야지 익숙해집니다. 새로운 용어를 익히는 게 학습의 특징이에요. 용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 생산의 주체로 되게 규정을 하고 생산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는 이용 극대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두 개의 경제 주체로 구성된 경제를 민간 경제라고 옆에 써 있고요. 이 두 경제 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분야를 미시경제학이다라고 부릅니다. 지워버렸네요. 그래서 민간 경제 밑에다 씁니다.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은 마이크로라고 해서 여러분 좁게 본다 이런 뜻이에요. 좁게 본다라는 말은 크게 의미 없고요. 가게와 기업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게 미시경제학이고, 자,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들어옵니다. 정부는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이고요. 활동 목표는 사회후생 극대화라 그래요. 후생이라는 표현을 재정학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그냥 이해하는 방법은 후생은 복지의 다른 표현이야. 복지 극대화, 후생 극대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약간 뉘앙스는 다른데 이해는 그렇게 하셔도 대세의 지장은 없습니다. 이 정부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공공경제라고 하고요. 그런 학문을 공공경제학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써주세요. 재정학입니다. 재정학의 다른 표현은 공공경제학이에요. 정부 활동을 깊숙이 들어간 게 재정학이고 가계, 기업, 정부까지 합치면 그 옆에 있습니다. 국민경제라고 불러요. 국민경제, 국민입니다. 여러분 국민경제. 이 가계, 기업, 정부의 활동까지 한꺼번에 보는 경제학의 분야를 국민경제 밑에다 써주세요. 거시경제학의 분야라 그래요. 가계 기업만 보면 무슨 경제학인가요? 미시경제학. 정부의 활동까지 같이 봐요. 그럼 뭐죠? 거시경제학.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은 무역의 주체고요. 볼 거 없습니다. 다 버리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읽을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경제학은 경제 주체가 주로 가계, 기업, 정부예요. 외국은 우리가 분석하지 않을 거니까. 가계는 어떤 주체인가요? 소비. 자, 여러분은 눈을 떠서 지금까지 오늘 하루 종일 한 게 뭔가요? 소비. 생산활동은 하셨어요? 회사에 출근했다 오신 분 있나요? 없다면 오늘 소비만 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 지하철 또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셨을 거고, 두 번째는 점심때 소비. 밥 드셨죠? 음료수도 소비. 지금 강의 서비스도 뭐죠? 소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일 모레 여러분 출근하면 나는 무슨 활동을 하죠? 생산활동. 그러면 하루 종일 출근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무슨 행위도 하나요? 소비. 그러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소비 또는 무슨 행위인가요? 생산행위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연구해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경제학입니다. 사회과학의 분류로 집어넣어요. 경제학은. 그러면 가계가 여러분 소비를 통해서 뭘 추구하려고 하는가 그 규칙성을 찾아보니까 효용극대화다 이렇게 결론을 찾은 거고, 기업은 생산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라고 보니까 효용은 유틸리티의 영어 이니셜입니다. 이윤, 파이는 이윤이라고 써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주체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 현상이
현상이 바뀌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이론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은 그런 건가 보다라고 들어두시면 되고요. 17페이지. 자, 소비하고 생산하는 대상이 뭐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뭘 소비했나 여러분? 커피, 생수, 밥 이런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재화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이 강의 서비스 이런 걸 우리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경쟁의 대상이라 하고요. 이런 재화를 경제재라고 부릅니다. 그 공기는 어때요 여러분? 햇빛이나 공기는 무한정 우리가 여러분 쓸 수 있는 재화잖아요. 이렇게 희소성이 없는 재화는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경제학의 대전제 출발은 뭐였나요? 희소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들어두시고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5번. 경제 문제라는 게 있어요. 경제의 3대 문제라는 게 있는데 모든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이고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런 3대 문제는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두 번째 줄.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사회에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재화를 생산해야 되느냐? 생산물의 종류와 얼마만큼 생산해야 되느냐? 수량을 결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노동을 투입해 생산할 것인가, 자본을 투입해 생산할 것인가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넘겨보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재화는 누가 먹어야 되는가, 소득 분배와 관련된 문제가 경제가 해결해야 되는 3대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만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미국도 해결해야 될까요? 미국도.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체제 불문하고 사회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경제의 3대 문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 그 밑에 여러분 3절 경제체제 보이시죠? 거기다 쓰겠습니다. 경제체제 위에 빈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솔루션 해결 방법이죠. 3대 문제 해결 방법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제3절 경제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빈 공간에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3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로 해결한다? 경제 체제로 해결합니다. 체제. 각 체제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솔루션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본주의 체제는 뭐가 해결합니까? 시장의 가격 기구가 해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주의 체제는 이런 3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하죠. 뭘 만들 것인가, 얼마큼 생산할 것인가, 누가 먹을 건가를 정부가 계획을 하죠.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의 두 번째 줄, 시장의 가격 기구에 조정된다라는 표현을 밑줄 그어 두시고요. 앞으로 이걸 배울 겁니다. 그 밑에 사진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누군가요? 네, 경제학의 아버님이십니다. 인사하세요. 경제학의 창시자분,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태동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아담 스미스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이라는 책이 경제학의 효시가 되는 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경제학자 이름이라서 자꾸 제가 노출을 시키려고 거기 놔둔 거고요. 오른쪽에 가시면 경제학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1번 버리시고요. 방가로 2번으로 갑니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있습니다. 미시경제학의 마이크로의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거시경제학은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클 거자를 써요. 실제로 한자로는 거시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 들으면 미시, 거시는 도대체 뭐냐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쭉 강의를 듣고 나면 아 이게 미시경제학이구나. 거시는 전체를 보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넘기시고요. 자, 경제학의 분석 방법에 유량과 저량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시험용은 아니지만 알아야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꼭 읽어봐야 되는 거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요. 유량과 저량은 조금 이따 수요 공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번 내생, 외생 변수는 중요한 내용 아니고 3번도 동그라미. 부분 균형 분석과 일반 균형 분석이 있어요. 이 아이도 아셔야 되는 용어입니다. 재정학에도 계속 따라다니는 용어예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될 텐데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돌아와서 사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좀 놔두시고요. 뒤에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텐데
1, 2, 3번만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번, 5번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못 풀어요.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수요 공급 이론으로 들어갈게요. 원래 경제학을 진행할 때는, 경제학 강의를 할 때는 여기를 1시간 정도 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이 파트가 중요한 파트가 아니라서 좀 빠른 속도로 넘어왔습니다. 되게 졸리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미실 경제학을 들어갈 텐데, 그 전에 뭘 할 거냐면, 개관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로 가시면 돼요. 목차 4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오전에 강호 오빠 왔다 갔습니까? 강호 오빠가 형님이 오후에 오신다고 그랬다면서요? 저한테 왜 그랬을까? 미시경제학은 마이크로잖아요. 좁게 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의사결정을 보는 거라 했죠? 가게, 기업이요. 그래서 제가 이 도식화를 앞으로도 한 4번은 보시게 될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가게와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 두 주체가 여러분 어디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만납니다. 얘는 물건을 시장에 어떻게 하는 주체인가요? 내놓고 얘는 물건을 사는 주체가 돼요. 그래서 이 둘이 여러분 재화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주로 우리가 생산물 시장, 상품 시장, 재화 시장 이렇게 불러요. 이 생산물 시장에서 두 주체가 상호작용을 통해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물건을 내놓는 주체이기 때문에 공급의 주체다 이렇게 부르고, 가게는 물건을 사서 여러분 효용이라는 만족감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사는 걸 뭐라 하죠? 수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곡선을 좀 이따 우리가 끌어낼 거고, 가게가 여러분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 원리를 한다 그랬죠? 효용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가게 행동 원리를 분석하는 파트가 오른쪽 5페이지 보시면 파트 3에서 뭐라고 나와 있나요? 소비자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3편에서 우리는 누구의 행동 원리를 먼저 배운다라는 거죠?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이론이 소비자 이론을 먼저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기업은 물건을 여러분 내다 팔 때 추구하는 목표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이윤극대화입니다. 자, 기업의 행동 원리를 분석하는 파트가 얘가 끝나면 바로 넘어가요. 4편이 되고요. 생산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의 행동 원리를 다루는 파트죠. 그럼 이 두 경제 주체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장이 있잖아요. 그게 어딜까요? 아까? 시장. 그래서 파트 5로 넘어가시면 시장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시장 이론에서는 이 두 주체가 만나는 장이지만 미시경제학은 기업 중심의 학문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체제가 아시겠지만 발전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나요? 기업. 미시경제학은 기업 행동 원리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면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시장 이론에서는 소비자 행동 원리보다는 누구의 행동 원리에 본격적으로 초점을 맞추냐면 기업의 행동 원리. 그래서 시장 이론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챕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도 중요하고 소비자 이론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산물 시장 가서 물건을 사서 만족감이라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주체인데 여러분 뭐가 없으면 물건을 못 사요? 돈이 없으면 못 사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려면 내 노동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놔야 돼요. 노동력을 내놓고 돈을 조달하는 시장을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그래요. 생산에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게는 요소를 고용하는 주체인가요? 내놓는 주체인가요?
그렇죠. 공급하는 주체로 바뀌고요. 기업은 우리 노동력을 고용해주는 요소라는 노동을 고용해주는 수요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두 주체는 생산물 시장뿐만 아니라 요소 시장에서 상호작용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이 시장을 분석하는 게 파트 6이 됩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죠. 6편. 생산 요소 시장을 따로 분석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끝나냐면 미시경제학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뒤에 내용이 더 있어요. 이 뒤에 내용은 재정학으로 넘어가서 이제 배우게 돼요. 실제 경제학에서는 이 뒤에 내용까지 미시경제학으로 배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는 빠져 있는데 일부러 빼놨는데요. 이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게 해주는 게 뭐냐면 시장의 가격 기구예요. 시장에서는 뭐가 결정이 되나요? 가격이.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는 무엇을 만들고 얼만큼 만들고 누가 먹어야 할지를 뭐가 결정해 준다고요? 가격 기구가. 그래서 가격 기구가 이 모든 걸 해결하는데 얘가 여러분 삐걱거리고 잘 안 돌아가요. 그러면 시장의 가격 기구가 실제 해결해야 되는 3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시장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패다 이렇게 배워요. 시장에 실패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 시장이 해결 못하니까 누가 개입하는 근거가 되냐면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무슨 경제학으로 넘어가냐면 7편 거시경제학으로 넘어가게 돼요. 정부가 시장 안으로 쭉 들어오는 게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클 안에서는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기 전에는 가격 기구가 이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경제 질서가 잘 돌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 안에 들어오지 않고요.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개입을 합니다. 정부는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근데 시장의 실패가 나타난 순간 시장의 가격 기구가 여러분 이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니까 얘가 어디로 들어와요? 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아까 무슨 경제학이 시작이 된다고요? 거시경제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필요한 것만 할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기 있는 거는 다 알면 좋은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문제를 다 못 맞춰요. 그리고 40문제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우리가 핸들링하기 힘든 것들은 처음부터 버리고 갈 거예요. 그런 전략을 짭니다. 그래, 그게 합격의 지름길, 빨리 나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모르는 거 잡고 있어봤자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그 파트가 거시경제학의 베이스가 깔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재정학이 이상한 게 나왔다 그러면 거시 쪽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시는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이제 목차 앞으로 좀 가볼게요.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게 원래 미시 경제학의 큰 틀인데 여기서부터 배우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편에서 뭘 배우냐면 경제학 분석의 기초가 수요 공급 이론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수요 공급만 알면 앵무새도 경제학을 한다라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수요 공급이라서 얘를 먼저 배웁니다. 경제학의 대부분의 분석 도구는 수요 공급으로 다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먼저 배우고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시장 이론까지 우리가 쭉 습득을 하는 과정들, 전철들을 밟아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편부터는 중요합니다. 버릴 게 거의 없어요. 2편부터는 다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지금 시간이 딱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2편은 10분만 쉬었다가 깔끔하게 시작하겠습니다.